9일간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나스닥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좀 했죠. 네, 그러면서 국채금리도 좀 올라가고 투자자들의 심리도 조금 냉각된 듯한 느낌입니다. 여기다가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게 썩 좋지 못했고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도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적으로 안겨주게 됐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 일단은 조정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최근에 계속 우상향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관련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이 뜨니까 오르는 주식들, 뭐 이제 꼭 코인과 바로 연결고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래소라든지 또는 간접적인 어떤 연관고리가 있는 기업들 모두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카카오 때문에 연일 시끄러웠던 부분들이 있죠. 뭐 최근 들어서면서 카카오를 다시 사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카카오의 문제는 카카오고요. 카카오 때문에 지금 울상을 짓고 있는 기업이 따로 있죠. 바로 카카오뱅크. 이 대주주 리스크라는 것 때문인데 카카오뱅크는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되게 좋게 나왔고 뭐 은행주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좋지 못한 그런 흐름들을 계속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뭔지, 대주주 리스크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주말장이에요. 네, 어제 만기가 약간은 조금 애매하게 끝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떨어진 모습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판단을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죠. 다우지수나 나스닥 모두 네,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플러스 국면 유지하나 했는데, 1시에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죠. 급락세를 보이면서 장 마감까지 그대로 끌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나스닥 지수 9일 상승 랠리, 그 다음 S&P 8일 상승 랠리, 이런 부분들이 마감을 했고요. 다우 지수는 뭐 일찌감치 어제부터 마감이 됐었죠.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전에는 약간 비둘기적으로 네,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완전히 매파로 돌아서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약간 부담감이 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모습이고요. 자, 내용을 살펴볼게요. 파월 의장이 컨퍼런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릴 만큼 충분한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달성했는지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다. 즉, 지금처럼 이제 금리를 올려놓은 이 상황이 아직까지 효과가 충분한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좀 완화적인 그런 비둘기적인 이야기 좀 해줄 줄 알았던 시장에게 찬물을 확 끼얹는 모습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효과를 내고 있다라면 뭐 상관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아직 확신하지 못했었던 이런 상황들에 빗대서 네,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책을 더 긴축하는 것이 적절할 경우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파월을 좀 잘랐으면 좋겠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야, 이런 좀 강하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혼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연준 위원들 다 같이 얘기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부담감을 줬고요. 여기다가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지금 그 30년물 국채 입찰 부진 소식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해버립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즉 가격이 내려갔다는 이야기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장기 국채 금리를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뭐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어쨌든 금리가 다시 올라갔다는 내용이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죠. 정책적으로도 금리를 올린다, 국채 금리도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답답할 노릇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내용을 자세하게 볼게요.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을 좀 빌어봅시다. 오스탄 굴스비. 나는 이 오스탄 굴비로 읽고서 한참 웃었는데, 오스탄 굴스비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경제가 앞으로 더 많이 둔화하지 않도록 장기 국채 상승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장기 금리의 오버슈팅은 경계를 좀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조금, 네, 좀, 중립적인, 그런 형태의 느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히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장기 국채금리 움직임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도구는 아니다. 이러한 금리가 매우 짧은 기간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또 연은 총재,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금리를 다시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추가적인 자료를 기다릴 수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 많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딱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런 쪽으로 급하게 돌아서는 모습은 아닌 것 같네요. 자, 근데 이 파월 의장의 발언, 그다음에 연준 당국자들의 약간 중립적인 발언 이런 내용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높여주고 있습니다. 12월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이 90%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약 85.5% 정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정도면은 그냥 네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90%였는데 지금은 85%로 조금 내려간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85%대 금리 인상 금리 동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뭐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월달 전망치를 좀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1월에는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23%, 즉 금리 인상 가능성이 23%,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동결 가능성이 약 60% 정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파월의 발언 이후에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게 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금리를 올린다 안 올린다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내년 6월에 금리 인하 쪽으로 시장 투자자들이 많이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6월 정도 전후로 해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 보면은 금리 인하가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금리 사이클이요. 네, 금리 인하 사이클이 2026년도 2분기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금리가 2.9%까지 떨어질 것이고 일단 내년에도 이제 3%대까지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 그거는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내년도에 3%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한 4%대, 네, 뭐, 그저 일단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게만 되면은, 네, 금방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내년도가 가장 핵심인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금리에 있어서든 아니면 뭐 기업 실적에 있어서든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기업들 시정 얘기가 나오니까 잠깐 좀 보면은요, 지금 테슬라가 좀 많이 내렸죠. 6% 정도. 네, 실적에 대한 우려감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은행이 그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이 투자에 대한 의견을 좀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6% 정도 급락세를 좀 보이는데, 이야기는 요거 하나죠. 일론 머스크 혼자서 네, 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테슬라를 움직이고 있다. 머스크가 만약에 없다면, 테슬라는 버티기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반도체 지수는 어제 반등세 좀 많이 보여서 출발했었는데, 이 국채금리 이야기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반락을 했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0.5,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압박감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어제 약간 애매한 수준에서 머무르게 됐는데 오늘 반등이 연결돼야 됩니다. 오늘 떨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조금 빠져서 시작하는 건 상관없는데 마지막에 올려놔야 되죠. 올리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2400포인트 아래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자리는 2400포인트, 네, 그 지지라인을 보시면 되겠고요. 2차전지가 지금 이 테슬라의 영향을 통해서 또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더 빠지게 되면은 시장에 압박감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통한 어떤 지수 방어를 해주기 위해서는요, 2차전지 쪽이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다른 시총 상위 종목으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주말이기 때문에 변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포인트들은 뭐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 천천히 오후 시점에서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18개월 만에 최고가, 코인이 뜨자, 이 주식들도 오른다. 뭐 위지트 이런 것들이 이제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위지트의 자회사 T-사이언티픽이 빗선코리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비트코인이 지금 36,000달러를 돌파해서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상승 신고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뭐 호재가 딱히 뭐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 됐었던 부분들인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를 승인할 것이다 라는 낙관론. 근데 이거를 승인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뭐 물론 이제 인정한다, 이제 자산으로 인정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네, 취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자산으로 인정한다. 근데 이렇게 자산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죠. 이 뭐라 그럴까, 움직이는 그 부분들을 ETF로 적용을 해서 뭐 거래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비트코인이라는 이 부분들이 지속해서 존속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 왜 갑자기 뭐 없어지는 뭐 이상한 알트코인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과는 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지표가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그냥 쾅 박아놓고 여기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뭐 그 가상자산 거래소라든지 또는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겠죠. 대부분이 보면 가상자산 관련주라고 되어 있으면 뭐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거래소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뭐 관련 비슷한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있다든지 이런 쪽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거래소를 보유하고 있다. 네,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쪽이 되겠죠. 지금 보면은 네, 이 위지트 같은 경우는 빗선코리아 이거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투자증권이나 우리기술투자 이런 데는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한일진공 같은 경우는 KCX라는 네, 이 거래소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은 대부분 거래소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나무 같은 경우는 그 허위 계정을 만들고서 1,000억원대 자전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무죄를 받았대요. 글쎄요, 뭐 주가 조작, 뭐 사기, 뭐 이런 정도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혐의 없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주문문에 어떤 매도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있지만 그 자체로 비트코인의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원이, 네, 그렇게 인정했다고 하니까, 또 무죄가 나왔다고 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게는, 네, 긍정적인 소식이 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이 하나투자증권의 주가가 상승했죠. 그래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은 맞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앞으로 이제 뭐 가상자산에 대한 이 코인, 이쪽 투자에 대한 부분들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글쎄요, 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약간 그 차트적인 부분이나 심리적인 부분이 거의 그냥 100%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을 뭐 얘기하시는 분 많이 계시지만,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그 자체고요. 코인이라는 것이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거래가 되고 뭐 생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블록체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블록체인에 투자하려면 코인에 투자할 게 아니라 블록체인에 투자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 블록체인을 빼고 나서 그냥 코인만 놓고 보면은 사실 어디다 비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사람들이 워낙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유통시킬 수 있는 어떤 공급망이나 또는 이제 유통 그
플랫폼이 증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을 실제로 자동차도 살 수 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왜냐면 그 회사도 비트코인 받아서 팔아먹으면 현금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자산의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코인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은 네, 일단은 거래소 관련한 기업들이니까 거래소가 돈을 제일 많이 번대요. 네. 그래서 코인 관련 기업들 주가가 상승할 때, 이 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 어떤 그 수혜를 많이 보는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볼게요. 네, 역대급 실적에도 대주주 리스크에 발목을 잡혔다. 카카오뱅크 이야기인데 카카오뱅크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주가는 신통치가 않다. 왜냐면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배구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대주주의 어떤 뜻대로 또는 이제 이 지배구조를 통해서 서로 이제 한통속이다라고 친다라면 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부분 이런 데서 걸림돌이 없잖아요. 근데 대주주가 만약에 바뀌었어. 네, 이렇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피곤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자, 일단 카카오뱅크는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높게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가는 뭐 그냥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는 네, 공모가 이후에 주가가 공모 가격이 39,000원이었대요. 그다음에 주가가 94,000원까지 무려 3배 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얼마죠? 18,000원? 네, 공모 가격보다도 안 되죠? 네, 2만원 정도 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24,000원 정도 되어 있다고 하니까, 공모 가격보다도, 한참 아래쪽, 거의 반토막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최고가 대비해서는 5분의 1 토막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카카오뱅크가 좀 파격적이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파격적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그 당시만 하던 인터넷 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 뭐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게 그 당시는 매력적인데 지금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고요. 또 인터넷으로 하는 모바일 뱅크 이런 부분들 지금 다 하죠. 그 다음에 코로나라는 것이 터지면서 이제 일반 시중은행들도 전부 다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수익성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역대 최대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경쟁해야 되는 상황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자, 전망도 밝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카카오뱅크에 대한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절을 했다. 그 이유는 뭐냐? 실적은 좋다 하더라도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카카오 법인에 대한 유죄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 10% 이상 이 지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팔아야 되거든요. 나머지 것을 팔게 되면 어떻게 있어요? 시장에 그대로 매도 물량을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피곤하겠죠. 카카오가 지금 보면 지분의 27%를 가지고 있어요. 27% 갖고 있는데 10%만 남기고 17%를 팔아야 한다. 그러면은 이 17%에 대한 물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담감을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 유죄를 판결받았다고 하더라도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건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대신에 이제, 소송 같은 건 또 걸겠죠? 만약에 유죄다 그러면, 우리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유죄가 밝혀진다고 해서, 이 대주주의 어떤 지분을 내리거나, 당장 이 17%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와가지고, 이 카카오뱅크를 압박할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면, 소송에 소송, 또 항소하고 막 이렇게 되면, 적어도 몇 년은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악재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연결고리가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부담감, 일단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지배주주의 어떤 리스크, 이런 내용들은 신규 산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야 뭐 별 문제는 없겠지만, 새로운 쪽으로 어떤 사업 포인트들이 이제 제동이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대주주의 어떤 입지가 흔들리는 그런 형태로 갔을 경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카카오 쪽은 지금은 쳐다보지 않는 게 유리한 상황이 계속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쪽은 반등이 좀 나올 때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반등을 이용해서 뭐 중간에 팔아먹든 아니면은 적절하게 믹싱을 하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봐야 될 이야기지만 지금은 네,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고 단기적 관점에서의 기술적 반등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만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 뭐 재미가 없네요. 네, 매파적인 어떤 발언을 한 파월도 밉고 금리가 따라 올라가는 것도 짜증나고 기업들은 또 실적이 엉망인지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떨어져 있고 2차전지는 불안하고 네 주말이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조금 경계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코인이 뜨니까 오르는 주식들 했는데 이 거래소 쪽으로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래소와 연결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다. 코인이 요즘에 잘 오르고 있어서 그런 형태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얘기 말씀드리고요. 대주주의 리스크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울상이지만 실제로 대주주가 지분을 팔아먹으려면 유죄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거쳐서 몇 년 이후에나 가능한 얘기니까 당장은 물량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경우에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는 어떤 사업의 영역을 한다거나 투자를 확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위축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는 뭐 지금 실적 잘 나오는데 뭐 당장은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다만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이번에 나오는 이 반등 포인트가 네, 단기에 끝날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참고들 하십시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절대로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기회의 본 모습은 기회를 잡을 사람이 알아차려야 한다. 바쁘고 귀찮겠지만 진심을 다해서 기업 분석과 차트 분석을 열심히 하라. 혐오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대박 주식이 보일 것이다. 대박 주식은 언제나 바닥권이고 언제나 혐오스럽고 언제나 사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종목 몇 개 만날 것 같은데 기회를 한번 잘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